5년짜리 대출 우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부동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정책을 내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단기 금리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의도가 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허재환입니다. 첫 번째는 직전에 발표된 중국의 2분기 GDP가 예상을 좀 하회했죠. 원래 이제 정부 목표가 5%인데 4.7%를 하회를 하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5% 성장 못 하겠는데 라고 한 게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전에 이제 중국에서 삼중전회라는 큰 중국 공산당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개혁 개방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아쉽게도 단기적인 성장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너무 긴 이야기들, 너무 이제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약간 구체성 없는 먼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금리를 또 다급하게 좀 내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의견은 뭐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대출 기준 금리의 일반적인 이제 모기지 금리라고 하는 대출 담보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5년짜리 대출 우대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정책을 내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뭐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도 내렸지만 1년짜리도 내렸고 단기 금리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그래도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딱 10bp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찔끔 내린 거예요.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는 이제 금리를 내릴 때 뭐 꼭 25bp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은 이제 25bp씩 이렇게 내리는데, 중국은 뭐 지금 뭐 캐나다 같은 나라든 25bp씩 벌써 2번이나 내렸는데, 중국은 이제 겨우 10bp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안 주겠다라는 의도다, 이렇게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폭이 너무 미미하다라는 거죠. 매년 5% 성장을 목표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10bp 금리 인하 가지고 과연 경기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냐,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사실 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중국의 삼중전회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중국의 인민들은 뭐 실업 문제라든지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아주 이제 5년짜리, 10년짜리 계획을 통해서 뭐 개혁 개방, 그다음에 뭐 기술 혁신, 이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이거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되살아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겹친 결과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 부양 정책은 꾸준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기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또 중국도 이게 대규모 부양을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민들의 어떤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생활의 어떤 안정이 흔들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플레 때문에 가격이나 집값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연쇄 하락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정책은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정책은 좀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뭐다라고 보면 지금 당장은 지준율 인하 같은 거는 충분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중국의 지준율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뭐 물론 이제 중국이 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렇게 지준율이 높으냐를 보면, 그동안 워낙 이제 중국에서 무역 수지나 경상 흑자로 벌어들이는 이 달러 유동성을 중국 자체에 이제 내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은행들의 어떤 지준율을 굉장히 높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이 시중으로 확 이제 쏠려 나가는 것을 좀 막으려고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조금씩 금리도 그렇고
어떤 지준율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인하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치죠.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중국이 가장 큰 교육 국가죠. 웬만한 국가들의 가장 교육 1위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가 절하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물건을 팔 때 굉장히 좀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시아 통화도 전반적으로 이제 위안화와 더불어서 통화 하락 압력들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80원대, 거의 뭐 1,400원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원화도 계속 절하 압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환율이 그러면 이제 좀 적정하냐, 뭐 아니면은 좀 비싸냐, 아니면 좀 싸냐, 이게 좀 관건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들 분석에 따르면은 1,300 후반대 정도면은 적정한 것 같은데 1,400원대는 좀 원화가 좀 싸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래도 무역 흑자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지난 그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이 어느 정도 줄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중국 위안화에 대한 하락 압력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위안화가 떨어지는 것만큼 저희가 그대로 또는 더 많이 절하가 되어야 되는 압력은 예전보다는 좀 줄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달러 환율을 연말에 그 1,400원대를 크게 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일단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주식 시장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나 기업에 대한 실적을 잘 반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뭐 반부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활동 자체가 좀 위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익이 나도 주가가 좀 약하거나 떨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이런 그 규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성장이나 기업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국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근데 이건 조금 긴 이야기고, 지금 짧게 보면 지금 중국 시장의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SCI 차이나의 PER이 거의 뭐 9배, 10배밖에 안 되니까 뭐 한국 시장만큼 굉장히 좀 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는 한국은 이제 2%, 3% 성장하는 나라고, 뭐 중국은 그래도 예전보다 성장을 못한다고 하지만 4%, 5% 성장하는 나라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중국 시장이 싼 거 같습니다. 비싸진 않아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시장을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성장성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중국도 저희들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제 중국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업의 가치를 주식시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 같고, 또 공산당 자체가 주주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쓴다라는 고질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아주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히 이제 뭐 넘버 원인 산업들을 제외를 하면 사실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 산업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규제, 반도체 뭐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중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부동산은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뭐 이제 건설이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올해는 좀 굉장히 힘들었지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은 나름 경쟁력 있는 시장이었는데, 뭐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도 지금 뭐 그 워낙 규제, 그러니까 내연 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조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매력도 많이 떨어졌고, 뭐 EU나 미국도 호시탐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시장도 쉽지 않아졌는데 그래도 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소비 시장이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이 아직 1인당 GDP가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뭐 중국 정부도 길게 봤을 때는 이 두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산업인데 중국이 워낙 견제를 세게 하니까 이제 내수 산업인데 내수 산업에서도 IT와 관련된 테크 산업, 그다음에 내수 소비 산업, 이 산업은 이제 키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수 소비 산업과 IT 산업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이죠. 돌고 돌아 미국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성장의 구조가 내수가 좀 많이 힘들고 수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수출로 지금 성장을 꾸려가는 구조입니다. 뭐 한국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미 수출이 막힐 경우, 그다음에 이제 또는 대미 수출이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 경기가 좀 휘청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규제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엄청 심각한 타격을 받거나 뭐 금융 위기가 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단기적인 성장에 대한 가시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 중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이제 올해 5월 달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그래도 살리려고 약간은 정책들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 있고, 뭐 중국의 뭐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지표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중국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들에 대한 어떤 효과를 조금씩 이제 반영할지, 부동산 심리가 조금은 바닥을 칠지, 이 부분이 또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